네, 이제 39강입니다. 현대사강의 마지막인데요. 박정희 정부는 좀 양이 많아서 따로 보셨는데 이제 그 이후의 정부들은 좀 모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명확해요. 정부를 구분하라. 어느 정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근데 요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예. 우리 그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 만들었죠. 거기서 박정희가 8대 대통령, 9대 대통령까지 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11.5 사태로 죽고 나서 바로 최규하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선출돼요. 근데 오래 가지 못했죠. 바로 신군부라고 하는 전두환이 등장했어요. 근데 전두환도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것도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돼요. 결론. 통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을 4명이나 뽑아요. 사실은 3명이지만 4번 뽑아요. 8, 9, 10, 11대 대통령까지 뽑습니다. 통통통통 그래요. 통통통통 빡빡 최전. 이게 바로 통일체 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최규와 전두환 사이에 5.18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두환이 신군부라고 불리는데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5.18을 먼저 진압한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5.18 진압하고 나서 나중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은 요 사이에 11대 대통령, 12대 대통령, 11대 대통령일 때 개헌을 한 번 해요. 바로 8차 개헌인데요. 이때 대통령을 뽑는 조금은 좀 특별한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인단이에요. 우리가 보통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 보통은 국회에서 뽑죠. 근데 우리는 통일체 국민회의라는 아주 대표적인 좀 이상한 그 대통령 선출 간선 방식의 단체를 하나 배웠는데 또 다른 간선 단체가 바로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에서는 딱 한 번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게 바로 12대 대통령 전두환이에요. 그래서 12대 전두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이 나오면 무조건 전두환 정부예요. 알았죠? 기억해야 돼.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근데 사실은요. 통일체 국민회의에서 박박최전 그렇지만은 이 밑에 있는 10대와 11대 최규와 전두환이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뽑힌 대통령이라는 건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 통일제 국민회의가 나오면 웬만하면 박정희를 푸세요. 또 대통령 선거인단이 나오면 웬만하면 전두환을 푸세요. 아셨죠? 근데요. 전두환은 그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5.18을 진압했어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된 건데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의 말기쯤 됐을 때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걸 크게 한번 당해요. 이게 이제 민주화운동인데 전두환 정부 말기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이 이거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두환 정부인데요. 사실은 아직 정부가 되기 전에 먼저 5.18부터 진압을 했죠. 보세요.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 박정희는 군부라고 하더니 전두환은 신군부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죠? 군부가 가고 바로 신군부가 왔어요. 이거를 12.12 사태라고 합니다. 79년 12월 12일. 보세요.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바로 12월에 12월에 바로 신군부가 왔어. 그러니까 79년이 군부가 사라지고 신군부가 오는 해입니다. 그러면서 신군부는 당시에 비상계엄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계엄령을 내릴 법도 한데 이게 한두 달 가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갔거든요. 그러니까 79년 말에 생긴 계엄령이면 거의 전시사태입니다. 사람들이 밤에 통금도 있어요.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하라 그랬죠. 근데 신군부 즉 실권자인 전두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계엄령을 확대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은 계엄령을 폐지하라 그랬는데 계엄령을 확대했다니까요. 당시에 계엄령은요 제주도에는 내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주도를 포함시켜서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 적용합니다. 그게 바로 1980년 5월 17일인데요. 그 다음날 일어난 게 바로 5.18이에요. 그러니까 5.18은 여러 가지 구호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거예요. 계엄령을 철폐하라. 계엄으로 시작하고 계엄으로 끝나는 게 그게 5.18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계엄으로 시작하고 계엄으로 끝나는 게 5.18이다. 바로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그 구호로 시작해서 사실은 5.18에 시민군이 조직이 되는데 5.18 시민군과 싸웠던 정부 군대를 계엄군이라고 하거든요. 다 계엄이에요.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는 5.18을 만들었는데요. 광주 시민들이 이에 맞서서 자발적으로 시민군 조직했어요. 근데 시민군과 싸운 게 누구라고요? 계엄군이 싸웠죠. 계엄군 이거 아셔야 돼. 계엄군이 동그라미 쳐볼까? 계엄군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이란 말은 뭐 여기저기서 쓰이긴 한데 계엄군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5.18 민주화운동에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기록물 중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바로 이거예요. 4.19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19 기록물은 없어요.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에 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또 5.18을 진압한 신군부, 여기 잘 보세요. 5.18을 진압한 신군부 그랬죠? 그러니까 5.18 다음이 뭐냐? 5.18 다음이 바로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건 거예요. 5.18을 진압한 신군부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었네요. 그게 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뭐 짧게 줄여서 국보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보위인 것 같아요. 보위. 뭐 보위라는 표현을 딴 데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보위. 이게 바로 전두환의 영화입니다. 5.18을 진압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직은 대통령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여기서 이제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삼천교육대라는 거예요. 당시에 뭐 사람들의 사상을 교화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군대 내에 삼천교육대라는 것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5.16 군사정변 쿠데타 후에 박정희가 만든 건 뭐예요? 재건. 이 재건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박정희 용어예요. 또 5.18 진압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뽀위는 누구예요? 전두환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재건은 박정희, 보위는 전두환. 이제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군부도 그랬지만 신군부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네요. 전두환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이 돼요. 물론 12대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분명히 대통령으로 선출이 될 텐데요. 이때 전두환은 8차 개헌을 통해서 7년 단임으로 대통령 임기를 늘려요. 유신헌법에서는 몇 년도였어요? 몇 년이었어? 6년. 육신헌법 이래도 돼요. 육신헌법 6년이었는데 8차 개헌에서 7년으로 늘어나요. 그 대신 한 번 합니다. 7년 단임이에요. 야,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왜 여기 별표가 없니? 이게 별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아주 요상한 조직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여기서 대통령을 뽑힌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12대 대통령 전두환 밖에 없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전두환 정부로 푸셔야 돼요. 알았죠? 보세요. 대통령 선거인단. 이게 뭐겠어요? 이 개헌이. 8차 개헌이지 뭐. 전두환 정부의 개헌이지 뭐. 대통령 임기가 7년이래요. 중임할 수 없다는 건 단임이라는 거예요. 몇 차라고요? 8차 개헌. 8차 개헌은 바로
80년대 8차 개헌은 80년대 주름 잡았던 전두환 정부 얘기입니다. 전두환은 실권을 잡은 게 80년에 잡아서 88년까지거든요. 80년에서 88년. 80년대 거의 다잖아요. 사실 8차 개헌을 한 것도 전두환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는 5라는 단어랑 잘 어울렸는데 전두환은 이 8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는 언론 통폐합을 강조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언론 통제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땡전 뉴스. 9시 뉴스가 땡 하면 전두환 정부는 오늘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말하는 게 당시에 뉴스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땡전 뉴스다, 전두환이다 뭐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언론 기본법이 공포되었대요. 이 말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언론 기본법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론 기본법이 공포되었다는 건 언론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건데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었다면 그거는 뭐 언론 통제하는 법이 사라졌다는 건데 여기 지금 공포만 나왔지만 사실은 언론 기본법 공포든 폐지든 모두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중에 전두환 정부의 말기에 6월 민주항쟁이 있는데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언론 기본법이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본법이 나오면 무조건 전두환 정부로 푸시면 돼요. 와, 그리고 당시에 전두환 정부 때 수출이 잘 됐어요. 모든 수출의 여건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금리도 낮고 유가, 오일값도 낮고 달러도 낮고 아주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유리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3조 이걸 갖다가 3조 호황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3조 호황 이게 바로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아주 크게 늘렸던 그런 수출의 여건을 이렇게 말해요. 3조 호황 어느 정부예요? 3조 호황 전두환 외워도 돼요. 그렇죠? 전두환 정부입니다. 3조 호황 전두환. 또 밑에 보시면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대요. 전두환 정부는 최저임금을 만든 그런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저임금법에도 여기도 저자가 또 있네, 그치 숫자가. 여기 3조 호황에도 저자가 있고, 하여튼 저자가 많이 나온다, 그지? 응? 이 저에다가 니은을 한번 해볼까? 니은 이렇게 니은 사실상 전두환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저임금법 외우지 마시고 최전임금법 이렇게 외우세요. 예, 전두환 정부예요. 3조 호황 전두환 그래도 되고 3전호황 이렇게 외워도 돼. 전두환 정부니까요. 전두환 정부는 전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했대요. 아니 뭐 이거는 쉽지 않아, 그지? 대학 얘기면 5, 6, 7, 8, 80년대잖아. 80년대는 전두환 정부라니까요. 초, 중, 고, 대, 응?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기억나십니까? 예, 이거는 대학 얘기는 다 전두환 정부예요. 또 프로야구단이 이때 많이 창설이 되었어요. 뭐 지금 얘기하는 뭐 롯데 자이언츠, 뭐 롯데 타이거즈 이런 것들이 다 이때 프로야구단이 다 전두환 정부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전두환 정부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 유치에도 아주 열을 올렸죠. 근데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됐는데 올림픽을 열지 못했죠. 올림픽을 연 거는 그 다음 정부가 엽니다. 누굴까요?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올림픽을 열죠. 근데 그 올림픽을 유치한 건 전두환 정부가 한 거예요. 또 밑에 중요한 거 하는데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가면서 당시에 이산가족 상봉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 이산가족들을 만나고 1985년입니다. 이게 바로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다른 건 시험에 안 나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건 전두환 정부이다. 밑에 보시면요. 근데 전두환 정부는 이제 말기에는 아주 큰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명삼, 김대중, 당시에 뭐 정치 탄압을 받거나 또는 쉬고 있거나 그랬는데 김명삼과 김대중이 만든 게 바로 이 민추협의라는 건데요. 민주화 추진협의회로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었어요.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박종철이 죽어요. 그래서 민주화 추진협의회, 줄여서 민추협의인데 민추협이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박종철이 죽었다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박종철, 보통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 박종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1987년 1월에 죽어요.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책상을 탁 치니까 하고 죽었대. 사람이 뭐 탁 친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4월에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 호원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4.13 호원 조치, 말 그대로 1987년 4월 13일입니다. 호원 조치가 뭐냐면 헌법을 수호하는 조치, 지금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헌법은 뭐냐면 대통령 간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간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바로 4.13 호원 조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꿔라 직선으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 직선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월에 박종철이 죽었죠. 4월에 호원 조치가 있었죠. 이거 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6월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인데요. 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냐면 6월 내내 있었던 민주운동을 다 합쳐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 민주항쟁 안에는 60 국민대회, 6월 26일에 국민평화 대행진의 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6월 항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항쟁이라는 편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는 국민대회라는 편이나 국민평화 대행진의 날 이런 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6월 항쟁 때 호원 철폐, 4.13 호원 조치 철폐하라는 거죠. 그리고 독재 타도 이런 것들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당시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요, 60 국민대회가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학생이 죽어서 그랬어요. 사실 이한열 연세대 학생인데 이 학생이 죽은 거는 시위 도중에 6월 9일이 죽었거든요. 6월 9일에 죽고 6월 10일에 사람들이 60 국민대회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벌써 학생이 2명 나와요. 박종철, 이한열. 박종철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이한열로 인해서 더 커진 거죠. 김주열이랑 구분해야 됩니다. 마산상고 김주열이 나오면 무슨 사건이에요? 4.19죠? 한번 써보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데 사실 뭐 죽은 학생들의 이름을 시험에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돼요. 김주열이 나오면 고등학생입니다. 마산상고 김주열. 그러면 사유혁명이고 서울대 박종철, 연세대 이한열 죽었다. 그러면 6월 민주항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민주운동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 두 개가 중요해요. 4.19 헌법 개정을 이뤄냈죠. 3차 개헌. 6월 민주항쟁 헌법 개정을 이루어냅니다. 9차 개헌. 현재 헌법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결과거든요. 밑에 보세요.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야만적인 고문 때문에 이 친구가 죽었대요.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가 누굴까요? 여기 써보세요. 박종철. 이 사람이 바로 박종철이에요. 또 밑에 보시면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정정을 시작한다. 이 4.13 폭거가 바로 4.13 호원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있죠. 이거 두 개가 1월과 4월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요거는 60 국민대회라고 하는데 60 국민대회와 6월 26일에
국민평화대행진의 날을 합쳐서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도 알고 계셔야 돼. 이것도 기억하자. 6월 민주항쟁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을 합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가 굴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 정부 때 다음 여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된 노태우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신 미안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29 민주화 선언이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6.29 민주화 선언. 질문. 6.29 민주화 선언은 누가 했습니까? 노태우. 어느 정부에서 했습니까? 전두환 정부. 이게 잘 나와요.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가 한 거지 노태우 정부 때 한 건 아니에요. 정부 문제로 나오게 되면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해도 그거는 전두환 정부로 풀어야 돼요. 주의사항. 알았죠? 예. 이때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을 약속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해 말에 그렇게 헌법이 개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 선거도 이루어집니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9차 개헌까지 있는데 개헌에 3번밖에 없어요. 간선이다, 직선이다, 간선이다, 직선이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이 3번 있긴 한데 언제 했었냐면 1차 때, 1차 때, 그리고 5차 때, 그리고 9차 때 써보세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언제 있었다고요? 1차, 5차, 9차에 있어요. 잘 보시면 일직, 오직, 구직이래요. 일찍 일어나야지 직업을 구할 수 있어요. 오직, 구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일찍 일어나야 오직, 구직할 수 있다고. 맞죠? 근데요. 1차 개헌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는데 2차 개헌도 이승만 정부 때 있었죠. 1차, 2차가 1차 그 다음이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5차 개헌은 사실은 뭐 박정희가 한 건데 아직 대통령이 되진 않았죠. 그리고 나서 사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죠. 뭔가 크게 실권자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9차 개헌은요.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요.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야 합의하에 이런 말은요. 아무 때나 쓰지 못하는 거야.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리고 뭔가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부 이양을 실현한다. 야, 이 말 있죠. 정부 이양. 정권이 바뀐다는 거잖아. 이런 말은요. 9차 개헌 때밖에 못 써요. 알았죠? 이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평화적인 정권 이양 그리고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거는 9차 개헌 때입니다. 맞죠? 예. 6.29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9차 개헌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후에 바로 개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9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어요. 사실은 뭐 당시에 야당 입장에서는 노태우 그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보려고 6월 민주항쟁에 했고 그랬는데 사실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그 대선에서 야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 뜨거운 열기 있죠. 6월 민주항쟁의 뜨거운 열기를 보니까 야당 후보로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욕심을 못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어요. 노태우는 그래서 뭐라고 하긴 좀 그래. 왜냐면 어쨌거나 국민투표로 됐으니까. 그죠? 예. 근데 되고 나니까 야당이 너무 큰 거예요. 여당이 오히려 노태우당은 얼마 안 돼요. 당시 노태우당은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민주정의당이었는데 그게 뭐 작은 당이에요. 그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우리가 여소야대라고 해요. 여소야대.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이 뭔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을 못해. 그래서 이제 좀 크게 만들려고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들과 3당 합당합니다. 민주정의당 등과 2개 당이 합당한 바로 3당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민주자유당입니다. 이 말은 꼭 하셔야 되는데 민주자유당 우리가 줄여서 민자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이에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노태우는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근데 여소야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3당 통합을 해서 민주자유당을 만든 것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자유당 기억하세요. 예. 노태우 정부는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북방외교. 이게 뭘까요? 북방외교. 이건요. 북방외교.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어우러지는 뭐 그런 느낌을 노태우 정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러낸 것이 바로 서울올림픽입니다. 24회 서울올림픽. 이건 뭐 올림픽 역사에서도 대단합니다. 왜냐면 서울올림픽 전까지는 23회까지는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가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공산주의 국가의 상당 부분이 가지 않았어요. 또 소련과 같은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만약에 올림픽을 치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지 않았고 그래서 뭔가 항상 올림픽이 반쪽짜리였다고. 근데 서울올림픽에 다 왔잖아. 사회주의 국가이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든 다 왔잖아. 그래서 서울올림픽이 24회 올림픽의 이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아주 규모가 컸다 이게. 당시 우리나라가 4등 했어요. 4등. 네. 또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수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교관계 수립하는 게 수교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뭐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무역도 되거든요.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교관계 수립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헝가리 꼭 외우셔야 돼요. 헝가리. 소련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대. 대통령이요. 그래서 중국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게 북방외교의 성과 중에서 이 세 개 나라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특별히 헝소중. 정말 소중하네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해요? 헝소중이에요. 그렇죠? 매우 소중한 거 봐요. 헝소중. 이게 바로 노태우 정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가 예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당시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바로 1991년 9월인데요. 이게 뭐 동시 가입했다고 한 나라로 가입한 건 아니고 하나, 둘, 셋 그렇게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건 말 그대로 same time에 같이 가입한 거지 두 나라로 가입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의미는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 왜 최초라고 하냐면 공동 성명은 아니니까 합의라는 말은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그 해에 말이 있었던 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기본 합의서는요. 기의 동그라미. 기를 아예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군본 합의서 매우 군사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은 사실 뭐 처음부터까지 다 군사 얘기예요. 노태우 정부 때만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타치하지 말자.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자. 또 서로 무력 침략하지 말자는 약속을 한 거예요. 밑에 보세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야, 이건 참 중요한 말이다. 그렇죠? 체제 인정이에요. 북쪽에는 사회주의 체제 우리가 뭐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는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도 인정하자는 거죠. 또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총 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세 글자로 불가침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력 침략, 바로 군사적 침략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군사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아니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으면 뭐하냐? 핵 얘기가 빠졌네?
그 전통적인 재래 무기로 싸우는 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거 하지 말자는 게. 핵 쏘면 끝 아니야. 핵 얘기가 빠졌네. 남북 기본합의서가 핵 얘기가 빠진 빈 털털이 같은 합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말에 91년 말에 12월 31일에 아주 부랴부랴 핵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입니다. 바로 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라고요? 91년 12월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위에 나오는 유엔 동시가입도 91년이고요. 남북 기본합의서도 91년이고요. 핵 얘기도 91년인데 순서가 유엔 기본 핵이에요. 유엔 기본 핵. 유엔 기본 핵 해보세요. 유엔 기본 핵.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바로 91년이 이 세 가지 사건이 노태우 정부의 포인트입니다. 네, 91년은 끝이 어떻게 끝났어요? 핵! 이러고 끝났죠. 김영삼 정부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93년에 시작해서 98년까지인데 김영삼 정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3년에 시작해요. 그렇죠? 김영삼년에 시작해서 1998년에 끝나는 게 되는데요. 김영삼 정부, 이 발음도 안 되냐? 김영삼 정부는 사실 이 93년 그 대통령이 된 이 첫 해가 매우 중요해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1등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통장을 만들 때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뭐 친목회 이름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명으로 만들면 안 돼요.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나오네요. 금융실명제. 이건 별표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몇 개를 쳐도 돼요. 왜냐면 금융실명제가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융실명제,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다. 이게 몇 년도예요? 93년, 3년.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실명제입니다. 또, 요게 나오면 요게 답이기도 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정부로 김영삼 정부를 물으면서 그 정부가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제 국제기구에 가입했다는 건데 그게 바로 OECD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의 아주 중요한 또 답이에요. OECD. 이게 보통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말과 OECD 이 약자를 영어 약자를 같이 주기 때문에 요걸 외우시면 돼요. OECD. 잘 보세요. 이게 0 아니야? 0이죠. 0. 그리고 이 3이죠. 3. 이 C 아니야? C? 예. 여러분 이런 C자 알아요? 한문인데 03CD. OECD는 03CD입니다. 김영삼 정부인데 다른 정부로 풀면 안 돼요. 그렇죠? 03CD 해보세요. OECD는 03CD. 틀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지? 03CD. 이게 답이에요. 네. 또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때 그러면 지방자치가 전면적이 아니기도 하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노태우 정부는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됐어요. 부분적과 전면적의 차이는 광역단체장 선거를 하느냐 마느냐 차이예요. 시도지사를 뽑느냐 안 뽑느냐 차이라고. 네, 김영삼 정부 때에는 시도지사도 선거로 뽑았어요. 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개칭이 된 것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우리 처음에 그 을미개혁 때만 하더라도 그 초등학교 명칭이 수학교였다. 수학교. 그러다가 대한제국 시기에는 보통학교로 바뀌어요. 보통학교. 그러다가 나중에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다시 수학교로 바뀌어요. 그리고 1941년에 국민학교령에 의해서 한국시민학교 줄인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쓰다가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소보소국초. 우리 초등학교 명칭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소보소국초. 수학교, 보통학교, 수학교 두 번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된 거예요. 소소, 국초. 맨 끝에 초는 김영삼 정부의 업적이에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IMF죠. IMF,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데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줄임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구제금융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요 달러가 없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외국에서 껐는데 그 이제 외국에서 꾼 돈을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외환 달러 보유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갚을게요 그러면서 꿔온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국가적인 부도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IMF인데 당시에 뭐 수출이 안 됐던 것도 아니에요. 잘 될 때 문제인데 수출이 잘 되니까 오히려 외화를 빌려다가 라인을 깔고 공장을 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금화 되기 전에 그 외화를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외화, 달러가 부족하니까 국제통화기금 IMF가 구제금융을 준 거예요. 야, 달러 줄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는데 IMF가 그 대신 환율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이런 것들은 다 IMF가 말하는 대로 하라. 그게 바로 IMF 사태예요.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이런 일이 터졌어요. 보세요. 국제통화기금에 대기성 차관을 요청합니다. 뭔가 IMF에 뭔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거예요. 달러 좀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IMF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을 마무리한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IMF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건 김영삼 정부를 푸는데 IMF의 그 달러를 조기에 상환하고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하면 김대중 정부를 풀어야 돼요. 그때 IMF 사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금모으기 운동. 사람들이 손가락에 있는 뭐 금 가락지 이런 걸 다 뺐어요. 반지 다 빼고 그랬다니까. 금을 엄청 모았어요. 전 국민이 그냥 막 내놨어. 금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금모으기 운동 이게 나오면 김대중 정부입니다. 바로 IMF 탈출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또 만들었던 게 바로 노사정위원회입니다. 노동자와 정부와 회사가 같이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노사정위원회라는 것도 만든 것도 이것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밑에 보시면 생활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법 만든 게 몇 개가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있었거든요. 전두환 정부에서 최저임금법이 있었는데요. 김대중 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요. 요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뭐 약자들을 위한 법이고 김대중 정부의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말 그대로 뭐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다 뭐 취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요. 취지가 좋으면 시험에 안 되니까. 요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요. 사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인데 그게 있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금강산 관광. 이게 1998년의 사건인데 금강산에 가면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 메뉴에 비로봉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됐어요. 금강산 보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금강산을 보고 싶죠. 그래서 금강산이 여기 있는데요. 금강산을 보고파. 보고 싶네요. 보고파. 금강산을 보고 싶어 보고파. 금강산은 1998년에 그 관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 이거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인데 이건요. 일단 2차랑 구분해야 되죠. 2차는 언제 있었냐면 나중에 배울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인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1차 남북 적십자 회담. 1차 남북 적십자 회담. 언제일까요? 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잘 되어서 결국 한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바로 적십자 회담이 나오면 그거는 박정희 정부를 부셔야 돼요. 그렇죠?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이 6월 15일이었었는데요. 그게 바로 6.15 공동선언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대중 정부의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6.15 공동선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남쪽이 가지고 올라간 그런 통일정책이 있고 북쪽이 고안한 통일정책이 있는데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남측의 연합제안, 그러니까 뭔가 통일을 바로 할 수 없으니 그 과도기적인 체제를 주자는 게 바로 연합제인데요. 연합제안을 만든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리고 북측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통일국가로 가자라는 건데 뭐 그들이 말하는 통일국가는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럼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형식은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6.15 공동선언. 뭐가 공통성이 있다고요?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김대중 정부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 꼭 외워야 돼요. 이게 바로 6.15 공동선언입니다. 또 하나 개성공업지구, 우리가 흔히 뭐 개성공단 이렇게 부르는데요.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이고 이게 건설공사에 착수한 건 사실은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말은 두 정부에 다 이어져 있어요. 개성공단 합시다 라고 말한 건 김대중 정부이고 정말로 공사에 착수한 거는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FTA 체결이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우리 첫 번째 FTA는 한칠레 FTA인데요. 그거 협정이 체결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 체결되었다 해도 노무현 정부인데 FTA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한미 FTA거든요. 한미 FTA 요게 체결된 것도 역시 노무현 정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 한미 FTA, FTA 나오면 뭐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노무현 정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무현 정부 때 호주제가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호주제. 옛날 호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호주가 뭐야? 이게 지포자거든요. 집의 주인. 호주. 뭐 보통 가장이 호주가 되는데 뭐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호주가 되기도 하는 뭐 그런 건데 너무 가부장적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없앴어요. 조금 뭐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데요. 요거 아주 하셔야 돼. 요건 아주 중요한 법인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이 법이 통과된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법이 많아. 그치?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법들을 다 모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이 두 개 봤다면 이 세 번째 것도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통과된 법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법이 이때 만들어졌네요. 그죠? 이 전두환 정부의 그 최저임금법은 아예 최저임금법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장을 외우지 말고 여기다가 중이라고 외워야 돼. 중. 노무현 정부에는 아예 이걸 외우세요. 노. 응? 이거 외워야 돼. 최저임금법, 전두환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증법 김대중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무현 정부. 이 세 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서 정부를 부를 거예요. 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네, 이거 꼭 기억해 하셔야 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개성공업지구 건설 본격적으로 시작. 어느 정부겠어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를 풀어야 돼. 김대중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하자, 합의, 조성 합의 이 정도야. 합시다. 근데 진짜로 한 건 노무현 정부라고.
이거는 근데 개성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개성. 사실 개성하면요, 개경이라고 불렀는데 이전에 고려의 수도였죠.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개경 역사 문제도 있는데요. 지역의 역사 문제에서 꼭 나오는 게 개성공단 이것도예요. 또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07년. 1차 김대중, 2차 노무현. 근데 이거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은 10월 4일이었는데요. 그 10월 4일에 맺어진 그런 선언이 바로 14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6.15,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14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가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민주운동이 뭔가요? 뭐 경찰 얘기가 나오다가 좀 모르겠네, 그치? 예. 신군부가 나왔어요. 신군부. 신군부 누구예요? 전두환. 예. 전두환의 명령이라는 말이 나왔고, 국가 보위. 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보위, 그죠? 보위. 예. 전두환의 용어죠. 예. 보위상대책위원회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나서 신군부의 명령을 따라 보위. 뭔 뜻이냐면 5.18 진압 이후에 사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죠. 이게 바로 전두환이 한 일입니다. 그 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5.18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뭐가 답일까? 5.18은 문제가 뭐냐면 계엄령 때문에 일어난 건 맞는데 사실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압이 된 민주운동은 아무리 커도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결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4.19나 6월 민주항쟁은 결과가 있으니까 헌법 개정이라는 결과가 있어서 내기가 좋은데 시험에서는 5.18은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18은 그 결과가 그냥 진압되었다, 이게 끝이야. 그런데 5.18이 최근에 답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이게요, 아주 좋은 답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4.19는 없지만 5.18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게 답이라고. 답은 3번이고 거의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꼭 기억하시는데요. 위에는 1번과 2번 있죠. 박종철, 이한열 나왔어. 호원철폐 나왔어. 사실은 이 박종철, 이한열, 호원철폐, 이거 1번, 2번 묶어볼까요? 이건 다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다 6월 민주항쟁이 나오는 말이죠. 박종철, 이한열 나오면 6월 민주항쟁이고, 김주열 나오면 4.19고. 그렇죠? 밑에 두 개 또 4번과 5번 묶어보시면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대요. 또 대통령 하야를 요구해서 대학 교수단이 시위 행진을 했대요. 학생들이 움직이니까 교수들도 움직였겠죠. 이건 두 개 다 4.19와 관련된 거예요. 뭔가 6월항쟁, 4.19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 현대사에서 성공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4.19와 6월 민주항쟁이거든요. 왜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개헌까지 이뤄냈으니까, 헌법 개정에 이뤘으니까 성공한 민주운동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5.18이 갑자기 나왔어. 그러면 답은 이거라고. 알았죠? 네. 2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주운동의 결과 그랬어요. 결과의 동그라미. 잘 봐야 돼요. 우린 결과 문제가 있고 배경 문제가 있거든요. 배경 뭐 원인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운동의 배경, 그러면 전에 있었던 상황을 묻는 것이고, 결과는 그 이후의 상황을 묻는 거죠. 민주헌법 쟁취. 민주헌법이 뭘까요? 이건 뭐 직선제 헌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국민투표로 뽑겠다, 그런 얘기죠. 국민대회, 60 국민대회를 줄여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민주헌법 쟁취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럼 국민운동본부래요. 그러면서 4.13 호원 조치가 나오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그랬어요. 6월 민주항쟁은 아주 거셌기 때문에 6월 29일에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 제9차 개헌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뭐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요. 답은 이거네요. 그죠? 3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게 바로 9차 개헌입니다. 6.29 민주화 선언에서 약속을 했고 실제로 9차 개헌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 바로 이 3번이에요. 세 번째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선거가 실시된 배경이래요. 잘 보세요. 배경 동그라미. 배경 문제가 있어요. 배경은 결과가 아닙니다. 배경은 원인, 배경. 그 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거가 뭔가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군 그랬는데 노태우 나왔어요. 노태우는 여러 번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정의당, 즉 전두환 정부 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나와서 바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노태우가 나오면 이건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 선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루어졌어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9차 개헌이 되었다는 거군요. 직접 선거로 개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결과죠. 이건 지금 보니까 밑줄 그은 선거가 실시된 배경이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이요, 이 야당의 후보들이 김 이런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기는 했습니다.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제가 보기엔 뭐 이건 뭐 9차 개헌이거나 또는 6월 민주항쟁이거나 그게 배경이겠네요. 그렇죠? 뭐가 답일까요? 답은 5번이겠다. 그렇죠? 호언철폐 등을 내세운 시위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고 그 결과 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 1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이거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죠. 결과. 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도 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5번이 답입니다.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대요. 1991년 9월의 일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노태우 정부인 거 알 수 있는데 노태우 정부의 키워드는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한 바로 북방 외교입니다. 북방 외교의 세 나라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홍소중, 너무 소중해. 홍소중 누구예요? 노태우 정부죠. 보세요. 헝가리와 수교했대요. 소중 중국과 수교했대요. 홍소중 노태우 정부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노태우 정부는 뭘 풀어야 되나? 쭉 보니까 1번인가요? 아니죠. 1번은 그 민족적 대단결이 나오는 박정희 정부의 7.4남북 공동성명에서 나오는 말이죠. 민족적이 나오면 조절을 고르면 된다고 그랬죠. 1번은 아니고 5번이군요. 노태우 정부 때 그 1991년에 12월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러고 끝났다고 그랬죠. 남북 기본회의서에서 핵 얘기가 빠졌으니까 핵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바로 이 핵 얘기가 들어가는 5번이 바로 노태우 정부의 업적이네요. 5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5번째는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 그랬어요. 또 정부 문제네. 이건 뭐 다 읽지 않아도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제입니다. 1994년에 대통령이 된 김영삼,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기, 바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1993년에 나온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럼 김영삼 정부인데 김영삼 정부의 1등 업적이 금융실명제인데 그러면 답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알 수가 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답일 거예요. 답은 2번이네요. 제가 이 문제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나와요. 예. OECD에 가입하였다. OECD 03CD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밑에 거 보면 FTA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칠레 FTA든 한미 FTA든 이건 노무현 정부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OECD는 김영삼 정부이고 FTA는 이거는 노무현 정부이고 그렇습니다. 6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예, 다 풀어보네요. 그죠? 왜냐면 정부가 여러 개여서 다 봐야 돼요. 밑줄 그은 정부의 통일 요력으로 옳은 것은 금모기 운동 왜 했어요? 이게 답이네. 그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한 거죠. IMF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뭐 눈물을 머금고 금을 다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런 걸 잘해. 그지?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했고 IMF의 구제금융을 예전보다 빨리 상환했다. 아, 조기 상환했네요. 그러니까 IMF에 들어간 건 김영삼 정부인데 거기서 빠져나온 건 김대중 정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김대중 정부이네요. 그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답은 뭘까요? 답이 3번인가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1차 남북 적시자회담은 정상회담이 아니야. 1차 남북 적시자회담은 이거는 박정희 정부로 풀어야 돼요. 1차 남북 적시자회담이 잘 되어서 7차 남북 공동선언을 한 거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 답은 1번이군요. 그죠?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다. 금강산을 보고파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한 것이 바로 1번입니다. 이거 5번은 뭘까요?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처음 실현했다. 1985년에 전두환 정부 때 이게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예, 현대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